정시 전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시 전형이 학생들의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정시 전형은 수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능은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저 등급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시 전형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그리고 정시 입결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더 나아가 전북 지역과 관련돼 있는 특별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정시 전형에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정시 전형 이해와 분석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수능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정시 전형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정시 입결에 관련돼 있는 지식들, 더 나아가 전북 지역의 정시 전형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학 정보는 낯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학 정보는 낯설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대상입니다.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진학 정보는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수능 관련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전체 수능 응시 인원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졸업생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학생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졸업생의 수는 늘어나서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뒤면 지원자가 아닌 실제 응시자에 관련돼 있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한 수치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능 응시 인원 과목별 변화입니다. 언어와 매체가 인원수가 늘고 있고 미적분과 기하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수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목입니다. 2022년과 23년도에 학생들이 응시 비율에 비해 2024의 응시 비율은 조금씩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와 매체의 인원수가 현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능 접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응시에 관련되어 있는 비율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큰 흐름 속에서 언어의 매체의 인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능 국어 선택 과목별 만점 점수입니다. 2022년도에는 149점이었고 2023년은 134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40점을 기준으로 수능의 문제는 어려움과 쉽다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140을 기준으로 점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갔다 혹은 변별력이 확보되었다 표현을 하고 140보다 낮아지게 되면 난이도가 쉬웠다 혹은 변별력을 잃었다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2022년도는 149점, 다시 말해 140보다 올랐기 때문에 변별력이 확보되었지만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2023년도에는 134점이기 때문에 140보다 낮아서 변별력이 낮았고 수능이 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원에서는 140을 기준으로 점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정 과목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학생들은 국어와 수학의 밸런스를 통해서 원서를 지원한 게 아니라 당연히 국어는 다 맞고 수학 점수를 통해 점수를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은 보시면 6월, 9월 수능에 걸쳐서 최대한 130, 142 그리고 현재 143으로 예측돼 있는 표준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점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기억할 것은 2023년도 만점 표점이 134점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고 뒷페이지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수학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처럼 미적분의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에 관련되어 있는 점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0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2022년도 수능 147점은 어려웠습니다. 2023년도 145점도 역시 어려운 편이었고요. 2024년도
이번에 6월과 9월, 6월에 151점이 나오게 되면서 너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서 킬러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돼서 9월에는 144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능의 현재 예측되는 점수는 146점을 찍고 있습니다. 아까 국어에서 말씀드렸던 걸 한번 떠올려 봅시다. 국어에서 만점이 134점이었습니다. 134점이었는데 실제 수학에서 작년 수능에서 1컷이 133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를 다 맞았다 할지라도 그 점수가 수학 1등급 점수와 비슷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수학 점수가 입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평가원에서는 국어와 수학 모두 140점 이상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영어 이야기입니다. 영어는 1등급과 2등급, 과거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11%를 1등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생각보다 영어 점수가 좋지 못해서 처음 목표대로 10%에 준하는 것은 한 번 정도, 12% 정도를 되는 건 한 번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7%와 6%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7.8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영어가 9월 평가원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9월 평가원 1등급 비율이 4.37% 그리고 지금 수능 예측이 약 4%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에서 어느 정도 등급을 맞춰줘야만 상위권 학생들이 수시로 갈 때 최저 등급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영어의 등급 비율이 적게 된다면 학생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영어가 7%, 6%대가 아닌 4%가 나온다는 건 조금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는 지속적으로 지구과학원과 생명과학원이 학생들이 많은 비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가 과투 필수 과목 응시를 해제함으로 사람들은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투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많은 학생들, 특히 남학생을 중심으로 과투의 선택 인원이 그만큼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인원들이 꾸준히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훈련된 인원들이 아니라 조금은 분위기에 휩쓸려 지원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게 형성되었고 그 이유로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2022년도와 23년도에 만점 표준 점수를 보시면 70점대, 70대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투의 학생들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의 학생들이 되다 보니 평균이 낮게 나오게 되었고 평균이 낮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만점 많은 애들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현상이 발생하여 2024년도 6월에 보시면 86.93점, 점수가 무려 20점에서 많이 나면 30점까지 차이 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최대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문제 출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썼고 9월 평가원에서는 조금 점수를 낮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1과 과학2의 점수 차이는 적게는 5점, 많게는 10점까지 벌어지는 일은 현재 수능 점수 공개되는 시점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점수, 적어도 5점 정도 차이는 벌어질 거라는 것이 통상적인 의견입니다. 이번엔 사탐입니다. 사탐은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문화를 보시면 경제 인원은 많은 부분 줄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치와 법,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사 경제는 전반적으로 인원수가 적게 형성돼 있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만점자 표점을 보게 되면 2023년도 만점자 표점에 비해서 많이 낮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수학과 국어는 140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탐구는 두 과목을 시험 보기 때문에 두 과목을 합쳐 140 맞는다 가정한다면 탐구 한 과목의 기본적인 점수는 70점이라고 예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0점보다 올라가게 되면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 70점보다
떨어지게 되면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은 시험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건데 2022년도에 보면 대부분 70점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았던 시험인데 반해 2023년도에는 70점을 넘는 과목들이 꽤 존재했었고 2024년 6월과 9월에서도 역시 70점이 넘는 과목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수능 점수로 예상되는 점수를 보게 되면 66, 65, 67, 68, 66 해서 실제로 70점이 넘는 과목이 3과목,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이 3과목 정도밖에 예측이 되지 않고 있어서 역시 사탐에서 이 부분이 조금 점수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그것이 왜 손해를 보는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보기 전에 이제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탐구 영역의 과목별 표준 점수 차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보기 위함이냐면 2022년도에는 쭉 모든 과목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장 높은 2개를 합한 과목, 즉 사탐 과목의 가장 높은 것 2개를 합한 것, 가장 낮은 것 2개를 합하게 되면 점수 차이 벌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사탐을 2개 선택한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을 텐데 높은 것 2개를 선택한 아이, 그리고 여러 명이 있을 텐데 낮은 것 2개를 선택한 아이의 점수 차이가 8점 정도 차이 났다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70점이 넘게 되면서 146점과 132점 조금 점수 차이가 났고요. 2024년도 현재 147점과 141점으로 10점 정도 차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탐을 보게 되면 2022년도, 2023년도, 24년도 점수 차이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이과 통합과정으로 인해서 만약 과탐의 학생들이 문과를 지원한다고 가정한다면 과탐 학생들의 점수가 2023년 작년 같은 경우 148점과 137점이기 때문에 문과 146점과 132점과 큰 차이가 없어서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물투나 각각의 투 과목들의 점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최고점이 162점, 최저점도 136점으로 두 점수 다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 문과 학생들이 합한 점수 147점과 141점보다 더 높은 현상을 유지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문과 학생들이 불리한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것도 눈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능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정시 전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정시와 수시가 있어서 2022년도에 비해서 24년 수시 모집이 늘어났고 정시 모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시 모집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 2월 인원이 생기면서 정시 인원은 21%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 나와 있는 숫자이고요. 나중에 수시 2월이 생기게 되면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비율들은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시와 정시에 관한 비중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2개로 나눠놨고요. 전반적으로 인원 증가인 부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모집 인원도 줄인 것이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놓고 보시면 수도권은 수능 위주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능 위주의 60.6% 정도 나오는 반면에 비수도권은 수능 위주보다는 학생부의 쪽이 있는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개의 극명한 차이, 비수도권은 수시에 집중한다면 수도권은 수능에 집중한 형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인재 비율입니다. 실제로 정시에서 지역인재, 지방대 육성법에 의해서 지역인재 전형에 있어 의치한약, 즉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의 최소 40% 이상을 선발해야 된다. 그리고 간호대학은 30%를 선발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칙에 준해서 지방 학생들을 뽑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의예과를 보게 되면 전남대 같은 경우는 전체 75.2%, 전북대는 62.7%, 조선대는 60%, 원광대는 48.4% 정도로 해서 최소 40% 이상을 다 뽑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의에도 역시 70, 60, 60, 42 이렇게 충분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한의예입니다. 한의예도 역시 46.7%, 4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긴 동의대가 아니라 동신대입니다. 오타인 것 같고요. 동신대라서 요거는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약학은 역시 약학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0, 50, 50 이렇게 비율이 최소 40%를 뽑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수의에는 지방대 육성법의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대의 28%가 왜 40%보다 안 되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28%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의대는 지역인재 비율에 있어서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인재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눈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인원수별로 쪼개봤습니다. 우리 지역만 눈으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북대에서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있고 그리고 60명 정도 교과 전형으로 뽑는 지역인재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46명이 전북이고 14명이 호남권 학생들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북대 학교는 전북 애들만 실시하는 29명의 지역인재 전형을 따로 뽑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에서 29명, 지역에서 29명에서 실제로 전북대학교에서 나군으로 58명을 선발합니다. 원광대는 93명이긴 하지만 실제로 수능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일반 전형으로만 선출하고 지역인재는 종합 전형으로 수시에서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선대와 전남대는 지역인재로 13명과 32명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치의에는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5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학이나 한의 그리고 수의에까지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 유의점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시 합격자는 정시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정시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전체에 6장 카드가 있는 반면 정시는 딱 3장의 카드밖에 없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에 각각 한 번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시를 합격하고 나면 정시 등록할 경우 수시 모집, 추가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모집이라는 건 학생들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충원 모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정시 모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대학별로 모집을 한 번 더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저희들이 추가 모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시를 합격하게 되고 등록을 한다면 그 부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물론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만약에 본인이 원서를 냈다면 그리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의 인터넷을 들어가서 반드시 합격자 발표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 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수 합격, 가나다군이 3개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합격한다면 한 곳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충원 마감 시까지 한 곳을 정리해야 되고 선등록 대학 포기한 다음에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대학을 2개의 이중 등록을 할 경우 2개 모두 합격이 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시 일정입니다. 작년에는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됐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여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12월 20일부터 1월 2일까지였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월 3일부터 1월 6일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조금은 루즈해진 수능 이후에 많은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이라서 긴장감이 조금 풀리는 여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자기의 긴장감을 잘 유지하는 것도 또한 자기 본인의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정시 모집 지원 시에 유의할 점을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드는 안정과 적정 그리고 상향으로 구성을 합니다. 보통 안정이라는 건 최초 합격될 수 있는 거고요. 적정이라는 건 충원 합격, 그리고 상향이라는 건 충원 합격 이후에 전화 충원 합격 정도로 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주 상향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높게 상향을 하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우주 상향을 쓰는 것은 우주를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점수가 존재하는 정시에서는 상향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것은 일안정, 일적정, 일상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점수별로 존재하다 보니 항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놓고 지원 풀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나친 상향은 원서비를 대학에 기부하는 행위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신설학과인지, 그리고 작년 대비 인원수가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전형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년도 입결, 그리고 성적 분포들을 이해해서 올해 선호도까지 참고해야만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 상담은 적어도 2회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 환산점과 입결을 고려해서 지원 리스트를 가군나군 다군에 각각 가군나군 다군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수능 2월 인원이나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실시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2월 인원 그리고 경쟁률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지원을 위한 상담, 적어도 2번 정도 상담을 통해 대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시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을 환산점으로 돌리다 보니 그것을 수기로 다 계산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결과를 지나치게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그때의 선호도와 그리고 경쟁률에 의해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맹신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학의 변경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지원 대학의 바로 위의 대학이나 바로 위에 있는 대학들의 형태가 바뀔 경우 지원풀이 변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학생들의 지원풀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내가 지원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그 바로 위의 대학, 그 바로 위의 대학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눈여겨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부분 프로그램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고 혹은 계산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그냥 무작정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식으로 과정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다시 탐구는 상대평가,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이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 성적 통지표입니다. 성적 통지표를 보시게 되면 수험번호, 그리고 학생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출신 고교, 그리고 각 과목의 선택 과목에 따르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등급 등이 한 번에 표현되는 것이 성적 통지표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은 엑셀표를 이용해서 이 학생의 성적을 분석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도 하고 각 학교마다 양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성적표를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점수는 133점이 백분위는 100%, 그리고 등급은 1등급, 수학은 미적분 142점, 그리고 백분위 100% 1등급,
그리고 탐구는 물리학원과 지구과학 2 70점에 99% 1등급, 62점에 85% 3등급 이렇게 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준점수와 100분위 놓고 한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성적표로 이 학생이 어떤 식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학생은 만점 대비 133점, 다시 말해서 하나 틀린 학생인데 표준점수는 1점 차이 나지만 100분위로는 1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134점부터 131점 요 4개의 구간 동안 전부 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100%입니다. 100분위로서는 100%가 유지되고요. 다음 수학은 145점부터 142점까지가 100%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만점이 99%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점 학생들이 그만큼 인원수가 많다라는 걸 뜻합니다. 지구과학 2는 표준점수 만점이 67점입니다. 무려 여기서 3점 차이가 나고 100분위는 99%가 나죠. 자,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우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점수는 1점 차이 나고요. 표준점수는 3점 차이 나고 표준점수는 5점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걸 합하게 되면 몇 점 정도, 즉 만점과 차이 나는 점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100분위는 차이가 안 나고 여기 100분위도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도 100분위 만점이니까 상관없고요. 근데 여기에 100분위가 무려 14점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학생은 표준점수가 만점 대비 표준점수가 깎인 점수보다 만점 대비 100분위가 깎인 점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학생은 표준점수를 활용한 대학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100분위를 활용한 대학보다는 표준점수를 활용한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 표준점수, 그리고 100분위, 등급, 그리고 변환 표준점수를 이용해서 수능에 필요한 수치들을 찾아냅니다. 자, 여기에서 표준점수라는 것은 옆에 수식 기호로 나타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까 했던 얘기 반복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국어 수학 기준 140점, 탐구 기준 70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공식을 보니까 변환 표준점수 T라는 점수는 20Z 플러스 100이니까 Z가 2가 되면 140이 돼서 Z가 2가 기준일 수 있다. 즉 평균으로부터 내가 만점까지 떨어진 점수가 대략 Z값이 이 정도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안정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표준점수와 100분위, 등급 등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성적표에서 이미 다 제공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변환 표준점수가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적을 보게 되면 자, 똑같은 점수입니다. 한국지리는 50점 만점에 99%, 표준점수는 67점입니다. 동아시아사는 50점 만점이 97%, 그리고 표준점수가 65점이 되거든요. 만약에 한국지리와 동아시아를 선택한 학생이 있다 가정하고 생활과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학생이 있다 가정한다면 똑같이 모든 과목을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144점인 거에 비해서 이 학생은 132점, 무려 10점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에 의해서 학생들이 유불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변환 표준점수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전체의 학생들 성적 중에 100%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 씁니다. 화학원이 100%가 75점, 여기는 99%, 나머지는 100%니까 100% 6개를 차례대로 다 씁니다. 그리고 99%에 해당하는 점수를 쭉 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각각의 점수의 평균 점수를 차례대로 쓰고 100%에 해당할 때는 이런 점수를 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의 평균 점수 72.5점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할 때 이 학생은 만점이기 때문에 75점이 아닌 71.5점, 이 학생도 만점이기 때문에 71.5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서 활용하는 것이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약간의 MSG 같은 느낌입니다. 대학별로 우리는 어떤 학생이 좋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번 거는
지금 보시는 정시 전형에 관련된 이해와 단상 가상이라고 써 있는 이 제목은 이번에 나와 있는 점수를 토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와 토지, 생투에 100%에 해당하는 점수를 쓰고 개의 평균을 내서 변표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탐을 이용해서 사탐 변표도 역시 만들어 봤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탐이 점수, 표준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변표했을 때 과탐을 이용한 변표가 조금 더 사탐을 이용한 점수표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00%에서 87%에 해당하는 것까지가 이 자연계열, 즉 과탐이 사탐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변표를 그대로 활용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대학은 필요에 의해서 이 점수를 자기들에게 필요한 수치로 변형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화여대 작년 겁니다. 이화여대 작년 걸 보시게 되면 사탐과 과탐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대학은 자기들이 필요하고 자기가 뽑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의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어떤 점수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성균관대를 보시면 사탐은 72점, 과탐은 70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탐 100%에다가 과탐 70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당연히 사회 탐구, 다시 말해서 인문계열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인문계열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점수가 자연계열에서 인문계로 들어오는, 즉 문과 침공을 하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게 되면 100%, 99, 98, 97, 96, 95 그리고 94 이 정도 라인까지는 사탐 점수를 훨씬 더 높게 잡아서 오히려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들어오는 것을 미리 차단을 시켰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밑에부터는 오히려 다시 이과 학생들의 점수를 주어서 이과 학생들, 만점 맞은 학생들은 어차피 문과 침공을 안 할 테니 이 학생들 말고 한 개나 두 개 틀리는 학생들, 100분 이상으로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사탐보다 점수를 더 줘서 이 학생들은 차라리 이 문과로 들어오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변환 표준 점수는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때에 그 학생들의 점수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자기들에게 훨씬 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약간의 변칙들이 존재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시립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 인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수능에서는 각각의 여러 가지 점수들이 존재했고 그 점수들 중에 변환 표준 점수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등급표입니다. 등급이 단순하게 등급으로 환산되는 수시와는 다르게 정시에서는 그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은 점수를 많이 부여하고 어떤 대학은 점수를 조금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200점에서 196에서 4점 정도 차이 나지만 2등급과 3등급은 8점 정도 차이 나는 것처럼 점점 점수 구간을 넓혀갑니다. 고대는 3점씩 해서 동일한 형태로 좁혀가고요. 서울대는 1등급과 2등급은 0.5점이지만 2등급과 3등급은 1.5점 차이로 해서 점수 차이를 더 벌리고 3등급과 4등급은 2점 차이를 통해서 점수를 더 벌리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학교 합격생 중에 영어가 5등급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대가 모든 급관을 0.5점으로 했었기 때문에 5등급을 맞았다 할지라도 점수가 2.5점밖에 깎이지 않아서 다른 과목을 잘 볼 경우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현재는 0.5점, 1.5점씩으로 점점 조금 넓혀가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5점, 그리고 7.5점 이렇게 점수 차이를 조금씩 벌리는 형태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영어 등급표 의예과대인데 의예과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학들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건 각 대학에서 단순히 점수로만 확인하시기보다는 비율로 보셔야 됩니다. 가령 전남대는 200점에서 190점이니까 10점 차이 나기 때문에 엄청 큰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 퍼센테이지는 5%입니다. 근데 전북대는 3점, 30점에서 27점이니까 3점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율상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전남대 10점보다는 전북대 3점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시를 지원하실 때는 영어가 2등급이 나왔을 경우 나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딘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대학들도 나머지 대학들이기 때문에 눈을 했습니다. 단지 약대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각각의 대학들이 거의 동일한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변화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별 활용 지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에서는 수능 점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영어를 가지고 활용하는 지표를 봤습니다. 세 번째는 국어와 수학 그리고 탐구를 활용하는 활용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무엇을 봤었냐면 표준 점수가 4점에서 5점 정도 차이 났는데 100분위는 차이가 나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흔히 100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은 145점에서 141점까지 표준 점수로는 4점 차이 나지만 100분위로서는 점수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즉 빈틈이 생기는 곳이다 라고 해서 100분위를 이용한 대학은 빈틈을 노리는 대학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그런 주요 대학들을 눈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 단순하게 표준 점수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그렇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원광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전북대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점수를 활용해서 나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게 어렵다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인데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학생들의 점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한 점수의 조합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유리한 것인가 혹은 100분위를 활용한 대학이 유리한 것인가 그리고 표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 대학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표 그리고 백백 그리고 표백이란 이름으로 통상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적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조합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활용 지표를 할지라도 표준 점수를 오로지 활용하는 데가 있고 표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변칙을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것은 원광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점수를 표준 점수를 활용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전남대나 전남대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전남대는 획득비를 이용합니다. 획득비라는 건 뭐냐면 만점분의 4점수의 상대적인 점수 비율을 가지고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표준 점수를 할지라도 반드시 변환하는 공식들을 눈으로 보시고 적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각각의 변형에 의해서 표시를 했던 것들이었고요. 이것은 눈으로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활용할 것은 뭐냐면 활용 지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각의 과목마다 비율이 있습니다. 이과일수록 수학 비율이 높고요. 문과일수록 국어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각각의 시험이 잘 본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어느 것이냐, 즉 비율이 높은 대학이 어느 것이냐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은 주요 대학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학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학 비율이 점점 떨어지기도 하고요. 전북대 같은 경우는 국어 30, 그리고 수학 40, 그리고 탐구 비율 30, 그리고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이 깎일 때마다 각각 가산 점수, 전체 점수에서 깎은 점수만큼을 더하는 이런 식의 비율 점수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원광대는 굉장히 공명정대한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목의 비율을 이렇게 동일하게 점수를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쓰려는 대학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학에서 탐구 과목을 과탐으로 지정한 곳이 있고 혹은 미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미지정이라는 건 사탐이든 과탐이든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점수를 한번 환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복대보다는 한림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33점, 142점, 1등급과 물원표점 70점, G2표점 62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각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환산표를 이용해서 학생의 성적을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학생의 변환 점수가 나타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환산 점수를 통해서 결국 학생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A와 B 학생인데요. A 학생은 표준 점수가 409점, 백분위가 293.5점, 그리고 B 학생은 표준 점수가 405점, 백분위가 292.5점입니다.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A 학생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B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독특한 변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변환 방식을 다 도입을 했더니 A 학생은 993.36 그리고 B 학생은 1002.65가 되어서 오히려 B 학생이 합격을 하고 A 학생이 예비번호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 위주의 전형은 사실 자기의 점수보다는 그 학생이 지원하는 풀 내에서의 등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등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점수로 비교하기보다는 지원풀의 점수 그리고 환산 점수의 비율, 환산 점수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서 그 대학 내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는 상인적 백분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수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수능이 딱 끝나고 나게 되면 평가원에서는 대학 수학력 시험 표준점수 도수분포표라는 표를 제공합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전체 총 응시 인원과 각각의 점수 구간에 존재하는 학생들의 인원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전체 인원으로 인원수를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0.02%는 결국 여기요. 약 2,000명 안에 다시 말해서 이 안 등수에 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백분위를 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의 등수를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누적 백분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등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투스에서 제공하는 상위적 검색기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점수를 이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상위적 퍼센테이지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조합이 이 학생이 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냐를 판단 지을 수 있는 굉장히 러프한 형태의 검색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점수의 예민함 정도를 갖고 어떤 조합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색깔별로 나와 있는 것은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정시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활용하고 접하는 내용들입니다. 위에 있는 이투스에 있는 상위적 검색기가 단순히 각각의 과목의 조합으로 나타났다면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조합을 넘어서서 환산점으로 계산하고 환산 점수가 나와 있고 그 환산 점수에 따르는 대략적인 등수를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뽑아놓은 산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시, 특히 상위권 학생들인 경우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투스 상인적 분석기가 있고요. 고속성장 분석기, 그리고 진학사, 그리고 에듀플라자라고 해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씩 활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어디가요? 대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은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접속을 해도 이런 페이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센진학이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이 두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자, 정시 전형에서 고려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요, 일단 원점수 가채점을 통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에 마무리를 지을지 혹은 정시로 올인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정석이 공개된다면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선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통해서 표준 점수 백분위 조합의 유불리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표준 점수의 구간별 인원수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그 분포표를 통해서 대략적인 인원수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이는 이투수와 고속성장들을 통해서 환산점과 그리고 조합은 어떤 것이 좋은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적정 상해에 맞는 군별 조합, 그리고 전년도 입결을 확인한 가능성, 그리고 대학의 각각 변경사항들,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위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적 백분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등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하위권에서는 사실은 누적 백분위 등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적 분위기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3개년, 4개년 동안에 들어왔던 학생들의 백분위, 대략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입시 지도 혹은 학생들이 자기의 입결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접근이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시 입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시의 변화, 정시 입결에 영향을 미치시는 것들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뭐냐면 인문과 자연의 각각의 인원수의 변동입니다. 가령 자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연에서 서울대 보통 가나다군을 쓰는 거니까 맨 위에 있는 서울대를 합격할 어떤 학생이 가나다군을 쓰라면 연대 지원하고 서울대 지원하고 성균관대 지원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서울대를 붙어버리게 되면 연대에서 인원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고 성대에서 인원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대와 고대에서 빠진 인원들은 성대와 한양대의 나군에 썼던 학생들이 위로 치고 올라오게 될 것이고 동시에 다군의 이 학생들이 올라가게 되면 빈자리가 생기는 것과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 다음에서 올라오게 되는, 즉 순차적으로 위에 있는 상위권 대학 먼저 빠지게 되면 순차적으로 위에 점점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상위권 대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권 대학부터 차례대로 인원수가 빠져나가는 거라서 내 바로 위의 대학, 바로 그 위의 대학 정도까지는 정시 지원할 때 반드시 흐름을 파악하시고 지원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눈으로 보기 쉽게 인문계, 자연계의 각각의 주요 대학들까지 다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의예과나 치의회, 한의회, 수의회, 여기군에 있는 자연계에 있는 이 학생은 이과로 문과 전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연세대, 고려대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일부가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쪽으로 원서를 낼 수 있는, 그러나 재외국을 해야만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구성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에 가군, 나군이 모두 펼쳐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지금 여기에서 가군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대 인문을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혹은 나군에 있는 학생들은 연대, 고대를 이렇게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가 쓰는 대학들을 한번 리스트를 뽑아놓고 인원수 변동 그 바로 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들도 눈으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분류를 밑에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인원수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원서를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것은 의찬약수에 관련되어 있는 아까 말한 상인적 누적 백분위 등수에 대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가나다군 높은 성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령 가군의 의대를 쓴 학생들이 나군의 의대를 쓰기보다는 조금 더 겁이 난다면 나군의 치대나 한의대를 낮춰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입결을 이용해서 단순히 표현한 거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서 보고 싶었던 것은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에 있는 제가 빨간색 박스로 친 것이 우리 지역들, 즉 호남이나 전북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박스 친 것들 요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이곳에 보기에는 뭐가 있냐면 전북대 의대, 조선대 약대, 전남대 약대, 여기 지역 인재들은 여기에서 이 정도 성적대에서 정시 입결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대학들을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눈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선생님 6%까지 내려온다는 거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서울대 물리학과, 연대 수학과, 고대 수학교육과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대학들은 인원수가 적습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어부지리로 밑에 있는 학생들이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수를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전년도 입결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 입결까지도 확인하셔서 통상적으로 대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대학인지는 확인하시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시 입결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중에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다든가 하고 모집 인원이 감소하게 되게 되면 학생들이 그만큼 지원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입결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지금 눈에 보시는 화면은 입결의 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학에 보게 되면 모집 인원이 변동되는 이유나 그리고 모집 인원이 변동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요강을 확인하셔서 그 대학의 변화 요인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대학들도 눈으로 쭉 보시고 본인이 희망한 대학들 원서 쓸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첨단학과에 있어서 정시 모집 현황이 있습니다. 첨단학과가 있어서 인원수가 순중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아직 입결 형태가 어떻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첨단이면 컴퓨터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인 전자공학 이 정도 라인에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시 모집 단위가 이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이동은 전북대입니다. 전북대의 의예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북대 지역인재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대 지역인재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북대 지역인재를 썼던 학생들이 가군에서는 전남대와 조선대 지역인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는 과학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전북대에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 자기 점수가 굉장히 애매할 경우 가군에서 조선대를 같이 지원하는 이런 더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입결에 조금씩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의체안약수 모집 인원 현황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인원 변화는 아주 크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여기도 의체안약수 정시 변경 사항입니다. 가군, 나군, 다군을 각각 정리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면 조금 더 빠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탐구 과목 한 과목 반영하는 동신대와 조선대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순천대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 중 한 과목만 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포대도 국어와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원서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 반영 방법이 변경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눈으로 보고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한정돼서는 반드시 자료를 찾고 그 대학에서 변경되는 항들을 항상 요강별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요강에 나와 있는 행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여기 놓쳐서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본인이 희망한 대학들 원서 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 대학은 어떤 학생들은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극단적으로 잘 보고 나머지 하나를 잘 못 본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당연히 탐구 한 과목 반영을 하는 대학으로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점수가 이상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학 선택, 과학 선택 이것이 가장 큰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과학 1,2는 3점, 2,2는 5점을 가산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도 자기에게 맞게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는 많은 부분 프로그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들이 명확히 있다면 그 대학의 입시 요건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환 점수를 한번 환산 점수를 돌려봤을 때 그것이 몇 점 정도 나오는지, 그것이 그 학교 입결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들을 하나하나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문계열 상위권 지원 패턴입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서까지는 전반적으로 정시에 활용되는 내용을 봤고, 두 번째는 정시 입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나왔다면 지금 여기부터는 정시의 입결에 영향을 미치되 학생들이 지원하는 성향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경쟁력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다구는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듯이 다구는 학생들의 인원수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구는 없는 군으로 생각하고 가나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다구는 크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군, 나군에서 큰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군에서 서울대를 상향으로 썼으면 당연히 연대고대를 적정으로 쓰는 게 맞는 거고요. 혹은 연대고대를 가군에서 상향으로 썼다면 나군에서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적정을 쓰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가군에서 성균관대와 한양대 일부를 적정으로 썼다면 나군에서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있는 과들 중에 조금 더 유리한 과, 혹은 이거의 반대의 상황도 밑에 있는 것처럼 반대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죠. 혹은 성대나 한양대를 상향으로 잡았다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를 이용해서 원서를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패턴을 어느 정도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대학이 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성균관대는 인문과 자연에 이렇게 비율이 있고 서강대의 비율, 한양대 비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강대는 수학에 많은 비중이 매겨져 있고 탐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학을 잘 봤다면 특히 국어 수학을 잘 봤다면 당연히 서강대 같은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 탐구에 대한 점수 비중 그리고 국어 수학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서강대와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서로 다른 성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자, 이번에는 진학사에서 발표된 자료 중에 일부를 갖고 와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강대를 나군에 썼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 순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서강대를 쓴 학생들은 가군에는 고려대, 다군에는 중앙대, 혹은 가군의 연세대, 혹은 다군에는 홍익대에서 서강대를 나군에 썼던 학생 같은 경우는 모의 지원 현황에서 가군의 고려대나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대학은 서강대보다 상향, 한양대는 적정, 중앙대, 경희대는 서강대보다 조금 낮은 점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 나머지 대학들도 조합을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성대를 가군에 쓴 학생 같은 경우는 나군의 가장 높은 대학이 서울대이기 때문에 성대 학생들이 서울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 정도 라인에서 원서를 쓰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나군의 성균관대를 쓰는 학생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보다 높은 대학이 가군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려대와 연세대를 상향으로 쓰고 어느 정도 적정을 놓는다면 나머지 대학들을 이용해서 안정이나 원하는 형태의 대학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들을 가군, 나군, 다군을 나눠놓고 그 대학의 리스트를 뽑아서 상향과 혹은 안정과 적정을 적절히 배합하는 지혜로운 모습도 필요합니다. 자, 이건 나머지 대학들, 즉 우리가 가장 많이 예민하게 있는 가군과 나군의 성대와 한양대에 과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이런 대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서 지원할 때 좀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역시 비슷한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도에 연세대, 고려대와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모집 인원이 44명인데 충원 인원 8명, 그대로 고정이었죠. 그렇죠? 참고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밑에 있는 대학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똑같이 가군을 옮겼습니다. 역시 48명 모집에 충원이 1명에 대해서 그냥 그 인원으로 끝났지만, 자, 23년도에는 연대와 고대와 소프트웨어학이 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고 나니까 이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와 고대, 연대에 썼던 학생들이 서로 이제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연대고대를 썼던 애들이 여기보다는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아래 대학이 또 원서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모집 인원에 따른 충원 인원이 즉 학생들의 지원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돌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원의 점수가 높은지는 정확한 입결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조금은 한정된 인원보다는 조금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각 대학별 충원 현황인데요. 아까 다군은 없는 셈 치자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대 다군을 보시게 되면 충원율이 1000%가 넘습니다. 1000%. 1000%가 넘다라는 건 충원이 2000명대, 1000명대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가군과 나군의 상위권이 붙을 경우 다군에 있는 중앙대에서는 인원수가 계속 빠진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군은 저희들은 보통 입시를 하시는 분들은 다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놓고 원서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번엔 전북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북 지역은 대부분 1월 6일까지 해서 마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18시에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군산대만 20시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활용 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 백백은 뭐라고 했습니까? 빈틈을 노린다고 했었죠. 그렇죠? 백백은 빈틈 노립니다. 표준 점수는 그냥 솔직한 거고요. 변표는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은 전부 다 동일한 점수를 여기겠답니다. 전북대만, 우리 지역에서는 전북대만 활용하고 있고요. 표준 점수끼리 쓰는 것은 원광대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분의 1을 활용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원수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건요. 플러스라는 건 예체능입니다. 플러스 20 예체능입니다. 만약에 6 플러스 27은 6명은 인문계고 27명은 예체능입니다. 그렇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라는 표현을 썼고요. 대부분 지금 대업을 보시게 되면 원광대와 전북대, 원광대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에 폭넓게 펼쳐서 원서를 모집을 하고 있고 전북대는 대부분 가군과 나군에 치우쳐 있습니다. 군산대는 다군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모집 인원보다 이렇게 적게 나와 있는 건 학생들을 대부분 수시에서 뽑았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조금 적은 인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 대학의 영역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별로 과목별 반영 비율에 의해서 조금 더 높은 데와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가령 우리는 원광대 한번 보겠습니다. 원광대는 동일한 형태의 점수 패턴을 갖고 있다고 했죠. 28.57, 28.57 이렇게요. 그렇죠? 반영 비율이 동일한 형태로 가고 있고 확통이냐 미기를 선택하느냐도 역시 눈으로 만약에 이렇게 뚫려 있다면 전부 다 동일한 것들입니다. 참고로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명회를 하실 때 참석을 하시면 자료집을 받게 될 텐데 그 자료집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을 이용해서 대입 지원실이죠. 대입 지원실을 이용해서 자료집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북대입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보시면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는 수학이 반영 비율이 50%죠. 그렇죠? 수학에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제공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눈으로 확인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주변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각 대학별로 유망학과나 혹은 그 대학들이 좀 인기가 있다라면 알려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산생명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평균이 4.5 그리고 수능 최저가 보통 4.75 정도까지 해서 학생들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전기공학과나 화학공학과 4.40, 4.61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 법, 경찰학 같은 경우는 4.32.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등급은 적을수록 높은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다음 해양 경찰학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은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해양 경찰학부 이렇게 적은 거는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예수대학입니다. 예수대학교는 간호학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931.88 이 정도 점수가 된다. 이것도 나중에 환산해 보셔서 비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석대학교입니다. 우석대학교는 수능 환산 70% 컷 점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고요. 한의과와 약학과가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점들은 쭉 보시면 되고 특히 작업치료나 물리치료학과들도 유망한 학과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입니다. 원광대학교도 점수가 생각보다 원광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약학과나 한약학과 그리고 사범대들 그리고 한의학과들 그리고 경찰행정, 소아행정 이렇게 해서 작업치료학과까지 해서 점수가 조금 전반적으로 높은 것들은 한번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자, 입결은 참고 자료입니다. 절대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결은 참고를 하셔서 내가 원서를 쓸 때 그 원서 대학을 쓸 때 있는 분석 자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하나의 잣대가 되어서 이것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흐름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는 많은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동일한 숫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범대학들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죠. 바로 수능 환산 점수 이쪽을 보시는 겁니다. 수능 환산 점수라는 이 라인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점수 쭉 보시면 되고요. 지역인재 점수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지역인재가 370.0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70%에 해당하는 점수고요. 실제로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참고로 작년 지역인재 입결은 367.08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여기 나와 있는 점수에 있는 그대로 확인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전주교대고요. 전주교대는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게 눈에 확인이 되죠. 충분히. 전주대학교입니다. 전주대학교에서도 좀 유망한 학과들을 한번 체크해달라고 했습니다. 금융보험학과, 그리고 게임 컨텐츠, 그리고 외식산업,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이런 데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처방학과, 그리고 방사선 물리치료.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호남권 우리 지역에 있는 의치한역수 모집 현황만 한번 봤습니다. 특히 의예과인데요. 의예과 점수를 쭉 보시게 되면 변환 점수를 눈으로 표현했고요. 실제로 표현했고 그 점수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누백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등수요. 그렇죠? 위에서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전북대학교는 이렇게 점수가 나와서 누백은 2.19 생각보다 아래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 조선대, 전남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선대는 탐구 한 과목 보는 됩니다. 전남대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북대 의대 지역 인재가 전북이 아닌 호남권으로 열리게 되게 되면 우리 학교,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의입니다. 치의에 보게 되면 작년에 전북대학교 치대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외로 5명 모집에 위에 있는 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밑에 있는 학생들이 막 치고 올라오게 돼서 누백이 4%까지 빠지게 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의대와 수의대 한 번에 표현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약대도 한번 지역인재 전형 따로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따로 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펼쳐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부 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오셔서 자료를 받으셔도 되고 뿐만 아니라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대입정보센터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대입정보 클릭하시고 대학별 입학정보에 보게 되면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대학을 검색할 수가 있고 대학을 검색하게 되면 수능 위주 전형 클릭하시게 되면 2024년 새로운 전형별 주요 사항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형 결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가령 화공생명공학과라고 가정한다면 모집 인원 전년도니까 경쟁률 그리고 충원 합격 순위 그리고 최종 등록자 70% 컷 그리고 그것의 100분위 컷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원하는 대학들 원하는 학과를 하나하나 점수로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
입학처에 가게 되면 그 전년도 자료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도 지원을 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대학들도 역시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각각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객체들의 수준이 높고 그리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비슷해져야만 빠른 순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정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객체 역할을 하고 있는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모두 다 동일한 형태 혹은 각각 서로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빠른 시간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두 번 정도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결을 통해 자기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경쟁률과 2월 인원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다시 한번 재산정해서 지원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가군나군다군에 적당하게 위치를 산정하고 그리고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선생님 혹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정시 전형입니다. 수시만큼 중요하고 수시만큼 대학 진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